32. 다음은 중국 역대 통일왕조의 수도가 위치했던 지점들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5점 2010년도에 출제된 문제입니다. 1. 고대에 A를 수도로 정한 것은 방어상이 필요해서 지역적 근거를 중시한 때문이었다. 2. B 일대가 천하의 중심이라는 의식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 3. C를 수도로 정한 왕조부터는 경제적인 선진 지역을 수도의 배후지로 삼았다. 4. D를 수도로 정한 왕조가 2로 천도한 데에는 정변 및 적극적인 대외 정책으로의 전환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5. E가 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한 데에는 대운하를 통한 수운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먼저 A, B, C, D, E가 어떤 지역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중요한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를 지도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A는 전한과 수당의 수도였던 장안, 현재 지명으로는 서안, 중국어 발음은 시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B는 낙양, 중국어 발음으로는 뤄양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C는 개봉, 현재 발음으로는 카이펑이라는 지명입니다. D는 남경, 중국어 발음으로 난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E는 북경, 베이징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장안, 서안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서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게 통일왕조입니다. 서주, 전안, 신, 수, 당 5개 통일왕조의 수도였었고 이 밖에 적어도 화북 지역을 통일했던 전조, 전진, 후진, 북주 같은 16국 북조 시대의 여러 나라들의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가 되고 있진 않지만 장안이 위수 남쪽에 있는데 위수 북쪽에 있는 도시가 첫 번째 통일왕조였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입니다. B. 낙양 지역을 수도로 정했던 왕조는 동주. 사실 동주는 통일왕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천자를 자칭했으니까 후한, 서진에다가 무축천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세웠던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축천의 성 무를 따서 무주라고 하는데 그래서 3개 내지 4개의 통일왕조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 삼국시대 위나라 조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북조시대 북위, 5대 십국시대의 후량 후당이 낙양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C는 개봉, 카이펑의 수도를 정했던 국가는 전국시대의 위나라, 그리고 5대 십국시대의 후량, 후당, 후진, 후한, 후주 5개, 그 다음에 통일왕조는 북송, 그리고 금나라가 몽골에 망하기 전에 지금의 북경 중도에서 개봉지역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결상전을 하다가 몽골과 남송의 군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D는 남경 지역은 예전에는 오나라 때는 건업, 동진남조 시대 때에는 건강이라고 불렸던 도시로서 오나라, 동진, 송제, 양진 그래서 육조라고 불렸던 왕조 5대 십국시대 때 남당 그리고 통일왕조는 명나라 때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청말의 태평천국도 이 지역을 수도로 정했었고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정부도 남경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남경 국민정부라고 불리게 되죠. 이 밖에 이 북경은 춘추전국시대 연나라 그리고 금나라의 수도였었고 통일왕조는 원명청 세계 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5개의 수도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다시 1, 2, 3, 4번, 5번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장안, 현재 서안이죠. 고대에 A를 수도로 정한 것은 방어상이 필요해서 지역적 근거를 중시한 때문이었다. 이거는 어느 시대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비교적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B. 낙양인데 낙양이 천하의 중심이라고 하는 의식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 선정에 영향을 주었다. 낙양은 지중 땅의 중심이라고 해서 중국인들의 천하관에서는 천하의 중심,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수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통성 때문에 수도로 정해야 됐었죠. 그래서 이 낙양의 수도를 정한 왕조에서는 정통성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데 3번 C는 개봉이죠. 카이펑 수도를 정한 왕조부터는 경제적인 선진 지역을 수도의 배후지로 삼았다.
사실 이 개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구글 지형도로 놓고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고등학교 세계지리 시간에는 화북 대평원이라고 배웠는데 지금 중국인들은 황, 회, 해 대평원이라고 합니다. 황하, 회수, 바다까지 이어지는 혹은 해수라고 하는 강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강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주 넓은 지역의 평원 지역인데 넓은 대평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개봉의 수도를 정했던 왕조, 전국시대 위나라라고 하면은 그 지역이 경제적인 선진 지역이라고 하면 맞을 수는 있는데 개봉의 수도를 정한 왕조는 5대 십국시대와 북송시대였는데 또는 금나라도 있죠. 이 왕조가 있었을 시대에는 화북에 있는 대평원 지역이 평원이고 농토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경제적인 선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당나라 후반기 이후에 경제적인 선진 지역은 장강 유역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래서 장강 이남의 남쪽 지역, 지금의 남경, 상해, 항주를 잇는 지역을 강남이라고 하는데 이 강남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개봉을 수도로 정한 이유는 개봉이 당시 대운하 중에서 통제거를 통해서 회수 강남 지역과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남과 회남 지역에 있는 경제적인 선진 지역으로부터 농산물과 소금 생산 수입 등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하를 통해서 운반했기 때문에 이 운하의 운송의 이점 때문에 시, 즉 개봉이 수도로 정해지게 됩니다. 4. D를 수도로 정한 왕조가 2로 천도한 데에는 정변 및 적극적인 대외 원정의 전환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D, 즉 남경과 E, 북경을 동시로 수도로 정했던 왕조로는 명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경에서 북경으로 천도한 것은 정변 및 대외적인 적극원 정책의 전환이었다. 이거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남경에서 북경으로 수도를 옮긴 사람은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원래 북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중실 제왕의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조카인 권문제와 전쟁을 벌여서 내란에서 승리함으로써 남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권문제가 궁전을 불태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란, 즉 이 내란을 정난의 변이라고 하는데 이 정변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남경에 있었던 사대부들 관리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조카를 죽인 영락제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락제도 불편한 남경에서 계속 있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영락제는 군기시정의 말에 따르면 쿠빌라이를 벤치마킹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쿠빌라이처럼 몽골 제국을 재건하고 싶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에 있었던 몽골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맞북 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외 원정 즉 몽골 정복을 시도하기 위해서 북경의 수도를 정한 것은 맞습니다. 2. 북경이 수도로 기능하게 된 데에는 대운하를 통한 수운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이어서 A, B, C, D, E, 즉 장안, 낙양, 개봉, 남경, 북경이 수도로서 중요한 입지적인, 지리적인, 지정학적인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의 수도가 있었던 관중이라고 하는 지역은 남쪽과 동쪽은 험한 산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르도스와 관중 사이에 있는 지역을 보시면 약간 주름이 있어서 산지가 보이긴 하지만 관중의 동쪽과 남쪽에 비해서는 산이 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도스 지역에 강력한 유목 세력이 있으면 바로 남하에서 관중 지역을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싸우는 기마병들인데 이들을 만약에 막지 못하게 되면 관중 지역이 크게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의 수도를 둔 왕조는 이 오르도스 지역을 비롯한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들의 침입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중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장성을 구축을 하거나 변방 지역에 수많은 군대를 두어서 방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중의 수도를 두었던 왕조들 진, 한, 수, 당 이 네 왕조들은 처음에는 유목민 세력에 약했으나 나중에는 이 유목국가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이 유목국가들을 정복을 하거나 이들로부터 영토를 많이 뺏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개 국가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에는 관중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도 수도를 안전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오르도스 지방을 점령해야 됐던 것입니다. 이 오르도스 지역은 전국시대 조무령왕이 흉노를 정벌해서 이 지역의 일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시대 말년에 흉노가 다시 이 오르도스 지역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진나라는 다시 오르도스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안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고조 9년 즉 기원전 198년 유경이 말하기를 하남에 위치한 흉노 백양과 흉노 누본왕은 장안에서 가깝게는 700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빠른 기마병이라면 하루 밤낮이면 진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진중은 얼마 전에 격파한 곳인데 백성이 적지만 땅이 비옥해서 사람들을 보내어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진승이 반란을 일으킨 후 제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제나라의 전씨, 초나라의 소씨, 굴씨, 경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흥성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폐하가 비록 관중의 도읍을 정하셨지만 실제 인구가 적습니다. 북으로는 오랑캐 가깝고 동쪽으로는 육국의 왕족이 남아있는데 그 종족의 세력이 강해 만일 어느 날 변란이라도 생기면 폐하는 베개를 높이 베고 편안히 주무실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폐하께서 제나라의 전씨, 초나라의 소씨, 굴씨, 경씨, 연, 조, 한, 위의 왕족 후손 및 호골과 명문 집안 사람들을 이주시켜 관중에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 흉노에 대비할 수 있고 제이둘이 변란을 일으키더라도 이들을 이끌고 동으로 가서 정벌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을 강하게 하고 말단을 약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소위 강간약지라고 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고조가 좋은 의견이다 라고 말하고 유경을 시켜 그가 말한 성씨들 10여만 명을 관중으로 이주시켰다. 사기 권 99 유경전입니다. 원래 한고조 유방은 낙양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낙양은 당시로 봐서는 중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낙양은 당시 주변의 제후왕들의 영토와 가까운 지역이었고 방어하기에 그다지 좋은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경이 반중 지역으로 천도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고조 유방은 유경과 장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수도를 장안으로 옮깁니다. 원래는 함양의 수도를 정하려고 했는데 항우가 함양을 완전히 불태웠기 때문에 위수 이남의 궁전을 재활용 혹은 재건축해서 그 지역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의 섬서성의 성회 즉 도청 소재지인 서안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고조가 장안의 수도를 정한 거는 유경이 한 말에 잘 나와 있습니다. 관중이라고 하는 지역은 동쪽과 남쪽이 험한 산지로 되어 있고 제가 지난번에 지도로에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북쪽과 서북쪽 지역은 산지가 있지만은 높은 지역은 그 산지가 많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북쪽과 서북쪽에 있는 유목민의 공격에 취약하긴 하지만 중국 내지에 있었던 여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하더라도 이런 험한 동쪽과 남쪽의 험한 산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아직 제후왕들이 있었던 이 시기에 수도를 공격받기 쉬운 낙양보다 서쪽이었고 동쪽과 남쪽, 즉 중국 내지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장안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 지역은 유경이 했던 말에도 나오지만 이 지역은 상당히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물만 제대로 관리를 하면은 비옥한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유경이 장안천도와 아울러서 건의했던 정책이 구 육국 지역에 있었던 왕족들과 주요 지배층들을 전부 관중으로 강제로 이주시킨 정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나라의 전씨는 제나라의 왕족입니다. 초나라의 소씨, 굴씨, 경씨는 초나라의 왕족은 본래 웅씨라고 하는데 이 웅씨들의 그 한 계파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씨, 굴씨, 경씨도 대대로 지배층으로서 왕실 일족으로서 초왕실을 지키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씨들 그다음에 연, 조, 한 위의 왕족들과 지방 호족들, 명문에 속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중에 이주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됩니다. 한고조 유방 때부터 정확히 말하면 진시황제도 통일한 다음에 전국에 있었던 지방 세력과 부호들을 관중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했죠. 한고조 유방도 아마 이 시황제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한고조 때에는 이런 이주시켰던 사람들을 자신이 만든 능 근처에다가 강제적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능읍사민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런 능을 만들게 하고 그 지역에 살면서 능을 지키도록 했다고 하죠. 일본 학자 학간 하행의 주장에 따르면
이 한 고조 유방이 세웠던 장릉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능들이 위치하게 되는데 이 능들이 위치하는 지역이 성국거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국거가 지나가는 지역에 이런 능읍을 만들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이 능읍을 만들고 지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핑곗거리이자 일부분이었고 그 능읍 지역에 있었던 토지들을 농토로 옥토로 개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능읍사민의 기본적인 목표였다라고 합니다. 즉 능읍사민은 생존했던 그 황제의 무덤을 만들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위수와 경수 북쪽에 있는 광대한 토지들을 경작해서 관중 지역의 농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양제는 즉위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동도 낙양을 만들고 대운하를 건설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당시 낙양을 동도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동도라고 하는 거는 동쪽에 있는 수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매달 200만 명을 동원해서 낙양성과 궁전, 원효, 관청 등을 건설했습니다. 605년 상서령 양소와 장작대장 우문계가 낙양성 축조를 감독하게 되는데 성의 둘레가 50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낙주성이라고 해서 원래 낙양에 거주하고 있던 거주민과 하북의 공예호 즉 수공업자들 천하의 대부와 상인 수만 명을 강제로 이주시킵니다. 이 낙양은 수나라 후기 정치, 군사,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고 양제의 순행 출발지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질문을 할 수 있죠. 수도인 대흥성이 있는데 왜 동쪽에 있는 수도 제2수도인 낙양을 건설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있는 대운하 건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데 이는 당시 장안을 중심으로 한 관중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난 시대와 비교하면은 농업 생산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대에 관중 지역이 중국 전체의 농업 생산력의 절반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약간 과장이긴 하겠지만 정도로 농업 생산력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중에서 생산이 되는 식량과 물자만 바탕으로 해서 수도에 있는 관리와 군사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변경지역에 있는 군사까지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되었던 거죠. 물론 이것도 한 무제 이후에는 관중만의 경제력만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산동이라고 불리는 황하 중하류 지역에 있는 물자를 수도로 옮기게 하는 조운이죠. 하는 조치를 취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운 양이 증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관중을 지배했던 북주가 북제를 정복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북주의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북주의 선제 여러 가지 기행을 하고 일찍 죽어서 수나라한테 자기 장인이었던 양견한테 나라를 뺏겼던 이 선제도 마찬가지로 낙양을 새로 건설한 다음에 동도라고 하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선제가 낙양을 건설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다 관중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부족하고 물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동쪽 지역 즉 산동, 관동이라고 불렸던 황하 중하류 지역에 있는 물자를 수도로 옮길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로 옮길 때 먼저 다이렉트로 곧장 수도로 물자를 옮긴 게 아니라 중간에 한번 물자를 집적했다가 모아놨다가 다시 수도로 옮기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물자를 모아두는 장소로 이용이 됐던 지역이 낙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관중의 수도를 정했던 함양과 장안을 같은 지명이라고 보죠. 함양과 장안 같은 지역의 수도를 정했던 왕조는 수도가 서쪽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점 이외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제2의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제2의 수도가 됐던 지역은 낙양입니다. 이미 서주시대 때에도 낙양에 성주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고 이 지역에 대규모 군대, 성주 육사라고 하는 군대를 두어서 동방에 있는 제후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여기 있는 군대로 제압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환시대 때에는 낙양을 제2수도로 삼지는 않았지만 이 낙양에는 수도 장안에 있는 규모와 비슷한 무기창고를 두었고 낙양 근처에 있는 평양의 오창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대규모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관중 지역에 장안의 수도를 두었던 왕조들은 중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낙양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칭을 부여했건 부여했지 않건 간에 낙양은 제2수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조 선제 시대뿐만 아니라 수양제 그리고 당나라 때에도 낙양은 동도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게 되면은 당시 관중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전국 각지 황하 중하류 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있는 물자를 수도로 운반하면서 그 물자를 바탕으로 해서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관중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을 드러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대운하 건설로 이어지게 됩니다. 605년에서 610년 사이에 있던 것들인데, 한때부터 존재했던 수로들을 수문제와 수양제가 계보수에서 하나로 연결하게 됩니다. 수문제시대 때 광통거, 그리고 수양제시대 나머지 것들을 이어받게 하는 거죠. 이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원사료를 제시를 했지만 원사료는 시간 관계상 읽어보지 않고 번역된 사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제 개왕 3년 즉 583년 경사 수도인 대흥성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의 창고가 비어 있고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포, 섬, 객, 웅, 이, 낙, 정, 회, 소, 위, 견, 허, 여 등 황하 물가에 있었던 13주의 물을 대어 수로를 만들었다. 관동과 분진의 곡물을 수도로 조운하였다. 창부시랑 위찬을 보내 조은호의 요충지인 포주와 섬주의 동쪽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조은해온 곡물의 집산지인 낙양의 곡물 사시, 석시익을 험난한 지주를 지나 섬주의 상평창까지 옮겨오게 하고 대신 그들이 변경으로 수절이 가는 것을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곡물을 운송한 다음에도 위수의 모래가 많아 물길이 고르지 않았으므로 조은의 어려움이 많았다. 개왕 4년 즉 584년 우문계에게 인부들을 이끌고 운하를 봐서 위수를 끌어들여 수도 대흥성으로부터 동쪽의 동강까지 300여리를 있게 하였는데 이것을 광통거라고 하였다. 덕분에 조운이 매우 편리해지니 수도 주변의 관내 지역이 이에 의지하였다. 지금 보시고 있는 지도는 당시 이 사료를 바탕으로 해서 수문제 시대 때 만들었던 창고들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가장 동쪽에 있는 위주의 여양창과 낙양에 당시는 낙주라고 불렸는데 낙주에 있었던 하양창, 이런 지역에 식량을 운반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서쪽인 수도 대흥성까지 운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양창에서 상평창, 상평창에서 광통창, 광통창에서 광통거를 통해서 대흥성으로 식량을 운반하는 운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수나라 그리고 수나라의 뒤를 이었던 당나라는 관중 지역의 경제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고 전국에 있는 식량과 물자를 수도로 운반해야 되는 국가였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할 텐데, 문제는 수도 장안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지형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수도에 해당하는 낙양에서 장안까지 가는데 험준한 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하가 있지만 황하는 지주지험이라고 해서 지금의 삼문엽시, 삼문엽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상당히 험해서 배로 더 이상 상류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황하의 지류인 위수를 통해서 장안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주를 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이곳을 통한다라고 하더라도 위수가 물이 적어가지고 배가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험준하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식량을 운송하는 게 상당히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수도를 낙양으로 옮기는 게 좋았을 텐데 수나라와 당나라 황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관롱집단이라고 해서 수나라 당나라의 지배집단을 관롱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인 관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은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의구심? 두려움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어서 대운하와 관련된 사료를 읽어보도록 하죠. 양제 개업 원년 605년에 황하 남쪽의 여러 군에서 남녀 100여만 명을 징발해서 통제거를 만들었다. 낙양 서쪽 황제의 정원으로부터 곡수, 낙수를 끌어들여 황하에 이르게 하고 또 황하를 끌어들여 회수와 바다로 통하게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천하의 물자 운송이 편리해졌다. 대업 4년 즉 608년에 다시 황하 북쪽의 여러 군에서 100여만 명의 백성을 징발하여 영제거를 만들었는데 심수를 끌어들여 남쪽으로 황하에 이르게 하고 북쪽으로 탁군과 통하게 하였다. 성인 남성만으로는 모자라서 부인들까지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여기서 후반부에 있는 말을 보게 되면 100여만 명의 백성을 징발했으며 여성들까지 동원했다라고 한 것은 양제의 실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료처럼 황하와 위수, 대운하 연변에 당시 전체 수로 길이는 4,000리 이상이었고 낙양을 중심으로 동북, 낙양, 동남으로 이어지는 대운하를 만들게 되고 황하, 회수, 장강, 전남강 5대 하천을 잇는 대규모 공사였습니다. 이 기록의 후반부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 백성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동이었지만 이후 역사를 보게 되면 대운하 건설은 남북의 경제적인 통일, 군수품 조달에 편리했다라고 하는 점, 전국의 유통망을 연결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양제가 이거를 자기의 개인적인 유흥 때문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양제는 진나라를 정복하기 바로 전에 양주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강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양주 총관으로 임명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풍광이 너무나 좋아서 황제가 된 다음에도 여러 차례 강도로 행차하였고 나중에 각지에서 반란이 터진 다음엔 아예 강도에 처박혀서 주색잡기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다가 암살됩니다.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통제거라고 하는 운하를 만든 이유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강도로 가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운하들 중에서 한구와 강남하 같은 수로는 이미 그 전부터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한구는 춘추시대 때 부차가 만들었다라고 하고 강남하도 아마 동진남조 시대 때 존재했었다라고 하는데 일부 구간은 전에 있던 것을 개보수했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의 항주에 해당하는 여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북경까지 이르게 되는 운하를 만들었던 게 아주 중요하죠. 조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9년도에 있었던 그 시험 문제는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제오기의 가경법이나 유한의 소금 판매 정책, 균수 상평법 같은 거는 개설서에서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시험 문제에 굳이 출제될 수 있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굳이 이 부분과 조우 문제를 학생들한테 강의했던 이유는 당나라에 대한 잘못된 환상 때문입니다. 당나라 되게 일본 학계의 영향을 받아서 세계 제국, 부강한 나라, 영토가 상당히 넓었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안을 보면은 이 국가가 화려해 보이지만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재정 문제나 이런 게 엄청나게 힘이 들었다. 겨우겨우 꾸역꾸역 버텨나갔던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운이 좋게 시험 문제 나왔고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최소한 3명이 저 때문에 시험에 붙게 됐다고 감사의 전화와 문자를 보냈는데 참 뿌듯하더라고요. 이 조 문제를 설명할 때 관중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마 여러 기출문제나 당 전반기에도 관중 지역의 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에서 장안 남쪽과 동쪽 지역을 보면은 산들이 상당히 험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진영이 아주 험준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서는
이 험한 산 사이에 있는 몇 개의 계곡을 따라 형성이 되는 길만 막으면은 철저하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쪽에는 유명한 함곡관, 후한 시대에는 함곡관보다도 동관이 더 유명하긴 합니다만 이 함곡관과 동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관들을 설치하게 되면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장안의 북쪽 지역을 보시면은 여기도 주름살이 있어서 산지가 있긴 하지만 동쪽과 남쪽보다도 산이 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으로 쉽게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북쪽 지역 같은 경우도 진령산맥처럼 좀 험한 그런 지역이죠. 이 지역을 농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관중 지역은 동쪽과 남쪽, 그 다음에 서북쪽 일부 지역은 험한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쉬워요. 그런데 북쪽은 산이 있다라고 하지만 상당히 평탄해서 공격받기 쉬운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북쪽이 어느 지역이냐, 오르도스라고 해서 유목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관중의 수도를 둔 정권에서는 오르도스를 반드시 자기 영토로 삼고 이 오르도스를 지켜야지 장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 지역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유목국가들의 수도가 있는 오르콩강 유역이 나옵니다. 오르콩강 유역에서 남쪽으로 계속 가다가 몇 개 하천을 따라서 다시 남동쪽으로 오게 되다 보면은 바로 이 장안의 북쪽 지역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태종 초기에 힐리가한, 일리카간이 이 루트를 통해서 장안에 바로 가까운 평교까지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안이라고 하는 지역, 관중의 수도를 둔 국가에서는 이렇게 동쪽과 남쪽에 천연의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수비하기 쉬운 지역이어서 힘이 약할 때는 이 지역을 통해서 방어하고 힘이 강하면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 전한, 북주, 수, 당, 여기다가 전진도 포함해야겠죠. 이런 나라들이 화북 또는 중국 전체를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키기는 좋은데 문제는 산이 험한 산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진나라와 전환시대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관중 지역에서 생산하는 물자만 가지고 최소한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출, 황제의 개인적인 비용, 관리들 봉급과 관청 유지 비용, 군사 주둔 비용 등등을 감당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무제 시대 이후에 군사비 지출과 무제의 개인적인 사치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관중이 아닌 다른 지역, 당시 사료 용어로는 산동 혹은 관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역으로부터 물자를 운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자를 운반하는 것을 조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조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양제가 대규모 토목공사 사업을 벌여서 대운하를 만든 이유, 특히 통제거, 황하와 해수, 장강, 전당강을 연결하는 통제거, 강남하, 한구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지역에 있는 물자를 운송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물자를 각 지역에서 거둔 세금을 대운하와 여러 가지 육로를 통해서 운반해야 되는데, 이 물자를 운반하기 위한 중간 기착지로 낙양을 정하게 되고 낙양을 제2수도, 즉 동도로 삼아서 낙양과 그 주변에 대규모 식량 보관 창고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양에서 장안까지 식량을 운반하는 게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육로로 가면은 당연히 어렵고, 물론 여기도 황하가 있고 황하의 지류 중에 하나가 위수인데 위수가 장안 북쪽에 있습니다. 그럼 위수로 가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예, 되기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지금은 산문엽시라고 하는 지역이 지주라고 해가지고 지주지엄이라고 해서 배가 더 이상 상류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위수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했었는데 이미 부기시대 때부터 물이 말라서 덕분에 뭐 다리를 쉽게 놓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 배를 띄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안 주변의 광통거라고 하는 운하를 파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수나라 시대 때에도 이런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하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이건 당나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운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여서 축량천자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양식을 쫓아다니는 천자라고 하는 뜻인데, 사료를 보게 되면은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 때 관중 지역에 기근이 되면은 황제가 관리들과 좀 심한 경우에는 백성들을 데리고 낙양으로 옮깁니다. 아예 당 고종 같은 경우는 낙양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낙양에서 죽었죠. 그거는 당 고종 시기에 거의 7, 80%를 실제적으로 정치를 담당하고 있었던 황후 무축천이 소숙비의 저주 때문에 무미 내 인형, 난 죽어서 고양이로 환생하고 너는 쥐로 환생할 거다. 내가 널 갈갈이 찢어 죽이겠다. 라고 하는 저주 때문에 장안으로 돌아가기 싫어했다라고도 하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은 식량 문제가 장안에 있는 것보다 낙양에 있는 게 대운하를 통해서 식량을 운반하는데 보다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관중 지역의 농업 생산량이 전한 시대 때보다 훨씬 못했기 때문에 진짜 식량을 쫓아다니는 이런 천자가 됐고, 관중에서 가뭄이 들 때마다 낙양으로 옮겨서 낙양에 저축해둔 식량으로 국가재정을 지탱해야 됐습니다. 그러면은 낙양으로 천도하는 게 좋았을 텐데 낙양으로 천도는 하지 않게 돼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만약에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반란이 터졌을 때 그나마 장안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장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쪽에서 최소한 3번 정도 동관을 돌파해서 장안을 점령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덕종이라고 하는 황제는 가뭄이 들었다가 동쪽에서 운반한 식량이 장안에 도착하자 황태자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살았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참 장안은 경제적으로 보면은 참 답이 없는 지역이 됩니다. 학자들의 연구를 정리를 하면은 조운량은 변화에 따라서 3개로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1기는 당초 고종 시대까지라고 하는데 곡물 조운량이 10만에서 20만 석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현종 개원 22년부터 천보년간 중기 742년부터 756년에는 곡물 조운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라고 합니다. 관리수가 증가하기도 하고, 이거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비용 지출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연평균 230만 석에서 250만 석 정도의 곡물을 운반했다라고 합니다. 3번째 시기는 대종 광덕년간부터 당 말까지인데 조운량이 점차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광덕 2년부터 덕종 건중 원년까지 40만 석, 이후에는 약 10만에서 20만 석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당 고종 시기까지 조운량이 10만에서 20만 석이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의 통계 조작이 가능한 거죠. 방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고종이 당 후반기에 낙양으로, 자연재해 때문에 낙양으로 옮긴 다음에 뭐 20여 년 동안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추천 시대에는 아예 낙양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장안 지역으로, 뭐 수도이긴 했으나 실제적으로 황제가 낙양에 살기 때문에 식량을 운반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3기에 다시 40만 석, 나중에 10만, 20만 석으로 줄어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번진할거 시기입니다. 번진할거 시기가 되고 중앙 정부에 있는 군인들 숫자는 적고 지방에 있는 군인들 숫자가 많아지게 되죠. 이와 아울러서 식량 중에서 장안과 그 주변 지역에서 소비하는 식량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있는 변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군사들한테 제공하는 식량들도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하서절도사, 삭방절도사, 안서절도사, 북정도호부 등이 있는데, 이들 지역의 상당수가 토번한테 영토를 뺏기게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안사해난 때 반란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차출해서 징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킬 변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전에 비해서 주둔하는 군사수가 적었기 때문에 조운량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조운을 하는 방법 중에서 유명한 게 배요경의 전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거냐고 하면은 낙양 부근에 하음현부터 장안까지 여러 개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하음창, 백예창,
집진창, 산문창, 태원창, 영풍창을 세워서 낙양에 있는 창고에서부터 창고로 징검다리 하듯이 곡물을 옮기게 되죠. 그래서 낙양에서 하음창까지, 그럼 하음창에 있는 곡물은 백해창으로, 백해창에서는 집진창으로, 집진창에서는 산문창으로, 산문창에서는 태원창으로, 태원창에서는 영평창으로 해서, 영평창에서는, 영풍창에서는 다시 장안으로 해서 곡물을 운반하는 이런 조치입니다. 지주지염을 피하기 위해서 산문 동쪽의 집진창에서 산문 서쪽의 산문창까지 산길 18리의 길을 만들어서 수레로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운과 유군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장안으로 물자를 운반하는 정책이었죠. 그리고 강남의 조은선은 황하연변의 하음창에 곡물을 하역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과 운반 시간을 축소할 수 있었고 사고 감소 등의 효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강남에 있던 배가 황하에 있는 하음창에다가 곡물을 실어 나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 그 당육전에 있는 기록을 보게 되면 이 당시 대운하를 운반하는 배가 지금 항주, 대운하의 끝에 있는 항주에서 출발한 배가 모두 운반하는 게 아니라 장강 지역에서 운행하는 배가 틀리고 회수와 항하에서 이용되는 배의 종류가 틀립니다. 이거는 물살이나 기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는 이런 배들을 만들었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배가 있는데 이 군함들이 대부분 평저선이었다라고 해요. 평저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대부분의 배는 유선형으로 생겨서 물고기 모양처럼 물에 잠길 때 밑에가 좀 푹 들어간 이런 형태의 배인데 비해서 평저선은 그냥 널빤지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남해라고 하는 지역이 바다가 잔잔해서 이런 평저선이 오히려 유선형 모양의 배보다도 훨씬 더 잘 움직일 수가 있었죠. 이거는 남해 지역에서만 해당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까지 추격을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런다라고 하면은 일본까지 못 갑니다. 대한해협을 건너려고 하면은 평저선을 가지고 했다가는 전부 다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의 배가 틀려요. 유럽사에서도 지중해 지역에서 움직이는 배와 북해 지역에서 움직이는 배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아르마다가 잉글랜드 군대한테 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중해 같은 잔잔한 바다에서 사용하는 배를 가지고 폭풍과 파도가 엄청나게 센 북해 지역에서 싸우게 되다 보니까는 배 자체가 견딜 수가 없었고 배에 탄 군인들도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육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강마다 운행하는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나르다가 중간에 화물을 다시 전달받아서 권역별로 물자를 수송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물자를 실은 지역에서부터 황하까지 곧바로 가서 곡물을 하역한다. 이게 비용 절감과 운반 시간 축소에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배의 수명과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좋지는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수운, 장강, 하음창, 백해창, 집진창, 그리고 유군, 백해창, 집진창, 산문창, 염창, 수운, 염창, 태원창, 영풍창, 태창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면서 운반했다라고 합니다. 3년간 700만 석을 운반하고 운반 비용을 400만 관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황제들이 식량 때문에 낙양으로 피난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취한 정책 중에 좋은 양을 줄이려고 하는 정책 중에 한 가지가 조용조를 납부하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까 조용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이미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조용조라고 하는 세금을 원칙대로 앞에 나오는 조자는 토지세로 곡물을 걷고 뒤에 나오는 조는 특산물로 주로 비단, 마포 혹은 기타 특산물로 내게 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근데 이 원칙대로 하다 보면 곡물 관중 지역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는 황하 중하류 지역이나 강남 지역에서 생산한 곡물을 운반하게 되면 중간에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먹기도 하고 중간에 부패하거나 자연 증발해가지고 양이 줄어들거나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 수도인 장안과 가까운 지역에서는 특산물 납부하는 이 조를 곡물로 내게 합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은 곡물로 납부해야 되는 거를 비단이나 포 혹은 다른 물자로, 식량이 아닌 다른 물자로 바꿔서 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관중 지역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거둘 수 있는 곡물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생산량은 많으나 중간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강남 지역에 있는 물자를 비단이나 마포, 동전 등등 다른 물자로 거두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도 보면은 세금의 관리와 보관이 편리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또 이어서 화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정부에서 돈이나 비단을 주고 민간에서 곡물을 구매하는 것을 화적이라고 합니다. 이 화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북이시대 때부터 존재했었고, 화적이라는 표현은 쓰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한나라 시대 때도 이런 정책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석사 과정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선제 시대 때 곡물 구매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런 화적은 주로 군대에서 많이 하게 돼요. 군대는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앙정부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되면은 정부로부터 식량이 아닌 비단이나 돈, 이런 곡물과 맞바꿀 수 있는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가지고 현지에서 식량을 구매하는 방법이죠. 당나라의 경우 서역이라든지, 당나라가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안서도부, 나중에 안서절도사로 바뀌게 되죠. 아니면 북정절도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주둔하는 군인들 같은 경우 물자 운송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화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식량을 조달합니다. 그래서 상인들한테 곡물을 사는 거죠. 그럼 상인들은 사천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곡물을 자기가 사서 군대에 납품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인들도 생산하는 곡물 중간에 뭐 먹고 없어지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 문제는 이젠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인들이 먼 지역까지 물자를 운반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가를 시가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사줬습니다. 이거는 폐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그 똥별들이 100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장난감 고물 비행기를 1000억, 1조 원에 사게 만들고 로비로 하고 그 돈을 지네들끼리 챙겨먹는 부패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상인들한테 적정한 이익을 보존시켜줘야지 민간 업자들이 식량을 운송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화적도 나중에 정부나 군대에서 상인들한테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아예 지불하지 않는 형태가 돼서 나중에는 이 화적도 일종의 준조세처럼 인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한의 좋은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은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2019년 임용고사에 이미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유한은 여러 차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건 그만큼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제관료로서, 재정관료로서 당 후기에 했던 업적이나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유한은 안사의 난 이후 조은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좋은 개혁을 하게 되는데, 운하를 준솔하고 대운하를 4개 군역으로 나누어서 구간별 운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운선에서 근무하는 병졸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운반도구를 개선하고 조운로의 경비를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조운을 원활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현상 유지를 위한 정책이 수도를 낙양에 정한 것입니다. 광무제가 낙양의 수도를 정한 목적은 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낙양은 장안과 서로 비할 데가 못 되었습니다. 그 지세가 넓지 않고 북쪽으로 황하로 막히고 동서 남쪽이 산으로 둘러싸여 개척할 전망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한 초에도 고조가 낙양으로 도읍을 정하려고 하였을 때 장량이 반대하고 다시 누경에 간언하여 마침내 장안에 수업을 두었습니다. 광무제가 낙양에 수도를 둔 결과 겨우 영토만 지키는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건업이라고 하는 지역이 수도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남경 일대를 가봤는데, 건업이라고 하는 지역은 북쪽에는 장강이 있고 서쪽과 남쪽에는 진회수, 지금은 진회하라고 합니다만 진회하라고 하는 옛날에 인공수였다가 지금 강이 있고, 북쪽에는 종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서 강 한 면이 강으로 둘러싸이고 나무 한쪽이 산에 있어서 지키기에는 아주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역이었는지 진시 황제가 이곳을 보고 대왕의 기운이 있다라고 해서 산을 깎아서 파 없애고 평지로 만들고 그랬다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유비가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이 수도가 될 만하다라고 해서 이 지역에 수도를 둘 것을 송건에게 권했습니다. 그 전에 송건은 오군에 치소했던 오현, 지금의 소주시 혹은 경, 나중에 동진남주시대 경구라고 하는 지금의 진강시 지역에 있다가 나중에 이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가인한 때 강남으로 피난왔던 사마예도 이 지역을 수도로 정하게 되고, 이때는 수도의 명칭을 건업에서 건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후 남조시대와 5대 식국시대 때 남당이 이곳의 수도를 정하게 되고, 통일왕조로는 명나라가 수도를 정했습니다. 명나라는 아까 말했던 진해하라고 하는 강을 따라서 성벽을 축조하고 진해화와 현무호, 그 다음에 종산을 잇는 이 지역에다 성벽을 쌓았는데, 자연상의 방어물을 이용해서 성벽을 쌓아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단종과 수양대군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주체, 나중에 영락제가 북하여 법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사실 이때 함락된 것도 주체와 내통했던 환관들이 성문을 열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실제로 내통하지 않는 이상 점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이후 청이 남명 세력들을 점령했을 때도, 정복했을 때도 이 남경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청나라 군대 대단합니다.